자, 그러면 이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유식 강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걸 사실 편한 마음으로 제가 한국불교연구원에서 요 수요 강좌를 개설할 때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했었는데 한번 전공을 갖고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강연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일곱 강연 중에서 오늘 강연은 이 불교 사상사의 맥락에서 본 유식 사상입니다. 일종의 인트로덕션에 해당되는데요. 물론 이 강연 자체가 유식에 대한 인트로덕션이지만 유식 사상이 대략 300년에서 국타왕조 시대의 시작과 더불어 유식 사상이 발전하기 시작을 했고 텍스트로 편찬되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 시대까지 어떤 불교 사상사의 맥락에서 유식의 중요한 관념들이 생겨났는가,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불교 사상을 어떤 면에서 새롭게 소위 개혁을 했던가 하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하여 오늘은 그 인트로덕션에 해당되는 소위 초기 불교 아비달마의 맥락에서 유식 사상의 맥락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하나만 번, 내가 같이 봐야 돼. 올리지. 아이고 참, 네. 예, 두 번째 주는 알라야식 두 번 하고 식계전병과 유식무경, 그다음에 삼성설, 그다음에 이후의 발전, 그리고 쇠양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강연은 세 가지 개념을 주로 중심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알라야식 개념, 삼성설, 그다음에 유식성이라고 하는 소위 유식사상을 지탱하는 세 가지 기둥입니다. 요 각각은 섭대식론이라고 무착보살에게 귀속되는 이 텍스트에서 1장과 3장에서 각각 1, 2, 3장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1장이 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의 토대로서의 알라야식,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의 특징으로서의 삼성설, 세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특징에 들어가는 것으로서의 식성 문제. 나머지 4장부터 9장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불교에서 특히 대승 불교의 관념들을 의식적인 관점에서 다시금 해석한 것입니다. 육바라밀은 당연히 그 깨달음에 들어가기 위한 인과, 원인과 결과로서 보살십지는 수습의 단계이고, 그다음에 개정의 사막을 다루고, 그다음에 번뇌의 끊음의 과보로서의 열반을 다루고, 마지막 장에서 붓다의 삼신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섭대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 대승의 토대, 네, 혹은 네, 모든 대승을 포괄하는 일종의 대승의 기초 학문으로서 이 무착보살은 이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유식학을 새롭게 조직했습니다. 그런데 이 텍스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알라야식 삼성서 유식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주제가 1, 2, 3장에서 다루어지고 마치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처럼 다루어지고 있지만 이것들은 유식사상이 어느 정도 성립한 후에 그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체계화된 방식으로 무척은 이 속다식론에서 이 세 가지 주제를 일이관지하게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세 가지 주요 개념들이 각기 다른 맥락에서 발전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것이 중요하냐면 이렇게 서로 다른 맥락에서 각기 독립된 맥락에서 발전되었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맥락에서 이 아이디어들이 제기되었고 또 어떤 맥락에서 이
것들이 수행론적인 맥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포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 유식학의 텍스트 문제나 그것은 다음 주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누누이 이 쇼 강좌에서 강조한 바이지만 저는 불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식과 의식과 대상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거의 대부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소위 의식의 문제,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서양 철학의 컨셔스니스를 의식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것들을 일상 언어 속에서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이 의식이라고 하는 용어는 불교 용어입니다만은 특정한 맥락에서 즉 불교에서 제6식을 가리키는 것을 제가 그 서울대 이주영 교수님이 장인 데가 있거든. 여보세요? 좀 전부 좀 음소거 좀 해주시죠. 네, 네. 그래서 이 중생을 네, 중생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식과 명근, 체온인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은 명근과 체온은 사실 식이 작동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명근은 생명력이 지속될 수 있는 능력들이고 체온은 그 식이 소위 비활력적인 물질의 상태로 떨어지지 않게끔 유지시켜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식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존재들을 규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불교는 이 사트바, 소위 더 센티언트 빙이라고 하는 것은 아지아다, 즉 차갑지 않고 고착되지 않고 무감각하지 않은 어떤 존재로서 규정을 합니다. 그것은 그 지각성의 유무에 의해서 유정과 무정이 구별된다고 하는 설명일 것 같습니다. 아마 근데 근래 서양의 소위 물리주의에서 아마 광각질을 가지고 의식과 소위 물질을 소위 말해서 물리적 현상을 구별하는데 아마 헐리와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불교는 적어도 이 물리주의와는 달리 의식과 물질은 상호 구별되는 두 가지 범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자는 적어도 환원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불교에서 물리주의의 관점은 부정될 것이고 오히려 일인치기적 관점에서 의식과 독립해 있는 물질의 존재성이 오히려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달라이라마는 언젠가 이 무상요가 탄트라에서의 최종적 해석을 취하면 심신이원론의 입장을 불교가 지지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무상요가 탄트라는 잘 모르지만 다른 그 불전 모든 곳에서 이 심신이원론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반에 들어간 의식은 거의 더 이상 설명될 수 없는 그러한 범주에 속하니까 이것들은 거기에 물질이든 정신이든 그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자, 뭐 식과 연관된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심의식할 때 심과 의입니다. 식은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요별입니다. 비자나티 이티 비자나이라고 하듯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즉 대상을 요별한다. 요별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찐뜨라고 하는 어근에서 나왔듯이 생각하다, 간주하다, 고려하다 등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또 의라고 하는 건 마나스라고 하는 것은 만이라고 하는 어근에서 나오고 이것들은 주로
평가하다, 어디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등등, 혹은 가치 평가하다 등등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듯이 이 마나스라고 하는 것은 비교의식, 자신의 존재가 남과 비교해서 뛰어나다, 열등하다 등등, 혹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어떠한 상태라고 평가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불교는 이해합니다. 즉, 그것을 일종의 자아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이 식과 관련돼서 주로 식은 흐름으로서, 즉 스트림 오브 소트로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의 의미는 불교에서는 자아 개념을 부정하고 자아 개념을 하나의 실체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사용하고 있고, 또 식의 정의로서 대상의 유별은 보통 자동사적으로 대상을 인지하는 걸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일반적으로는 아르탄 비자나티라고 해갖고 대상을 유별한다, 타동사적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말입니다. 자, 불교 전통에서 이 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불교 사상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론적 시킴이라고 할까요? 소위 온계처라고 하는 삼과의 교설이 있습니다. 온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고,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5개의 범주, 즉 물질적이고 심리적인 범주를 가지고 인간 존재, 중생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즉 이 방식에 따르자면 인간 존재 혹은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심신복합체라고 하는 복합체로 규정하고 있고, 맨 마지막 식이라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미세한 단계의 심리적 요소를 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12초는 내육초와 외육초로 나누듯이 지각이 생겨나고 있는 여섯 가지, 12가지 문을 가리킵니다. 18개는 우리의 지각이 혹은 인식이 어떻게 생겨나는가를 원인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걸로써 이 18개설이 보통 근과 경에서 식이 나온다, 혹은 식은 근과 경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불교를 공부하는 기초 이론으로서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이 주장은 사실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고 불교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교설의 하나로서 간주되어 왔습니다. 붓다 자신도 12처나 18개를 사실 전체라 그래가지고 일체라고 해가지고 이 교설이 거의 모든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보통 우리가 서양 철학에서 콘셔스니스라고 하나로 설명하는 것에 비해서 이것들을 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하는 6개의 식이 각각 안근과 색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이식, 우리가 청각이라고 말하는 이식은 이근과 청각 능력과 소리에 의존하고 있겠죠. 등등. 해서 마지막 이 사고 능력을 가리키는 의근과 개념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지각이라고 하는 의식이 생겨난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것은 매우 간단한 설명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이 교법의 중요성 때문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심으로 이걸 다시 한번 의미를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리뷰해 보죠. 자, 식이 근과 경에 의존한다고 하는 사실, 즉 우리들의 인식은 첫 번째 근에, 그리고 두 번째 대상에 의존하고 있다는 매우 단순한 설명입니다. 자, 가의 주장, 우리들의 인식이 먼저 감각기관, 근이라고 불려지는 감각기관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 사실 인도 전통 혹은 인도 불교의 맥락에선 당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회적 컨텍스트에서 우리는 적어도 불교적
설명 방식에 따자면 인간으로서의 존재 양태는 여러 가지 존재 양태 중에 하나의 형태일 거거든요. 보다도 다른 존재 형태들, 보다 더 고차원적인 방식으로 지각하는 천신들도 있고, 보다 더 낮은 차원에서 단순하게 지각하는 그 차원도 있습니다. 뭐 그것도 동물적 차원이든 아니면 그 먹을 것에 집착하는 그는 프레타의 단계이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식이 감각기가 혹은 감각 능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또 윤회를 인정하는 불교의 맥락에서는 당연시 되겠지만 사실 이 주장 자체도 매우 레디컬한 것입니다. 제가 과문한 탓이지만 서양 철학에서 과연 고대 철학에서 이러한 주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인간 중심적인 관점을 택하는 한 이러한 맥락을 이끌어내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만은 불교는 인간 중심적인 호모센트리서티에 의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살아있는 유정들, 존재들이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지각하고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입장을 고유하고 유일한 거라고 간주할 필요가 없었겠죠. 더구나 윤회에서 우리가 동물로나 혹은 천신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당연시한다면 보다 더 고등한 차원의 존재들이 고등한 방식으로 이 세계를 지각한다고 하는 것이 뭐 당연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양 철학에 있어서는 비로소 19세기 이후 생물학의 발전에 의해서 이 문제가 비로소 당연시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러한 감각 능력의 차이에서 모든 생명체들은 이 세계를 각기 다르게 지각한다고 하는 걸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서양 철학에서는 혹은 서양 사상에서 19세기 이후에 그러한 인식입니다. 뭐 흥미롭지만 뭐 괴테 같은 인물 혹은 쇼펜하우어 같은 인물들이 이 19세기 초에 바로 색이라고 하는 것,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인가 아니면 우리들의 눈에 의해서 시각에 의해서 구성된 것인가를 갖고 격렬한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불교의 입장은 구성설의 입장을 갖고 있지만 또 인도의 실제론자들은 또 그렇지 않은 관점을 취하기도 합니다. 색깔은 본래적인 자연에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을 택하는 인도의 실제론자들도 있지만 불교는 기본적으로 구성론자의 관점을 택합니다. 즉 그것은 우리들의 감각기관에 의해서 구성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뭐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빠주노초 파남보의 이 아름다운 세계는 사실은 개들이나 혹은 다른 존재들에게는 똑같이 그렇게 보이지 않겠죠. 네. 자, 이것은 뭐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시지만 사실은 또 하나 감각기관에 우리들의 인식이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후에 알라야식의 발전과 관련돼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그 알라야식 설명에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의 인식이 혹은 우리들의 지각이 대상에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당연할 것 같습니다. 철학적으로 이것은 후설의 지향성 개념에 대응할 것일 것 같습니다. 지향성이란 의식은 무대에 대한 의식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베브시트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베브시트 폰이죠. 몸무게에 대한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의식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의식 대상을 가지고 이 양자는 필연적 상관관계에 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네. 자, 불교에서는 인지를 위해서 어떤 종류의 주체를 전제할 필요가 없이 다만 인지들의 연속이라고 그렇지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즉 어떤 행위자를 전제할 필요 없이 우리들은 그 의식작용과 행위자를 분리시키는 것이죠. 의식작용과 주체라니까요. 그걸 분리시키는데 아마 불교의 매력이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최근 뭐 2000년대 초반에 뭐
한국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김진이라고 하는 울산대 칸트 전공자가 소위 무화설과 업설의 대립성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 적이 뭐? 있었는데, 하여튼 네, 이 불교의 관점은 다시 요약하자면 무화설의 입장에서 어떤 불변한 행위자로서의 자아 개념을 또 예, 네, 또 네, 분리시킨 것 같습니다. 네. 또, 자, 이것은 하여튼 불교에서 지향성 개념은 의식은 무에 대한 의식으로서 노예시시 의식지향은 반드시 노예만 의식대상을 가진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어떤 불변한 서브젝트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 후설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즉 주체 없는 의식이라고 하는 관점을 역시 후설도 가졌다고 사람들 그 현상학자들은 평가하는데, 불교도 비슷한 관점입니다. 네. 혹은 불교와 비슷한 관점을 후설의 지향성 개념에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들은 이 대상에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어떤 그러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알레아식의 특징과 관련돼서 육식의 특징은 이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작동하는 지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후식은 말할 것 없이 안이비설이라고 하는 직접 지각은 말할 것도 없이 현재 작동하는 지각입니다. 눈으로 내가 색을 볼 때 과거에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작동하는 나의 빨간색의 장미꽃을 볼 때 그 빨간색의 장미꽃의 지각은 현재 작동하는 나의 삶입니다. 그리고 제6의식도 비록 내가 과거에 그 빨간색을 보면서 빨간 어떤 아름다운 머플러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현재 의식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 육식은 현재 작동하는 지각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아, 이것이 바로 알레아식의 잠재적인 어떤 지각과 구별되는 특징일 것 같습니다. 자, 한 찰나에 하나의 식이 생멸한다고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이 육식은 한 찰나에 생멸합니다. 한 찰나를 보통 빨리 아비달마 학자들은 0.1초 내지 0.2초로 규정을 하는데, 이 짧은 지각단위 안에서 하나의 식이 생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은 이 심소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심리 작용들을 수반해서 생겨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 간단하게 육식, 즉 우리가 전식, 프라브리티 비냐냐라고 해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그 식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육식이 갖고 있는 교설이 갖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알레식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식이 도입되었다고 학자들은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아비달마의 문제점이라고 불려진 겁니다. 예, 부처님은 언젠가 이 육식을 설명하고 또 동시에 윤회를 당연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육식 그 12처나 18개밖에 없고 오온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윤회적 컨텍스트에서 결국 무엇이 윤회하는가를 논의할 때 결국은 가장 미세한 요소로서 식이윤회할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이 나의 이 쭈글쭈글한 이 몸이 다시 윤회한다고, 그대로 고명의 그꼴로 윤회한다고 믿지를 않을 테니까요. 우리가 죽으면 이 핵은, 이 물질은 해체되고 식과 분리돼서 해체되고 다시 우리들의 식만이 윤회한다고 불교는 보통 간주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어, 이 맥락에서 어떤 비구가, 사티라고 불려지는 어떤 비구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는 부처님이 말한 걸 이해했다. 붓다는 소위 식이 윤회한다라고 설했다라고 말했을 때 붓다는 그 사티비구를 데려다가 꾸짖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서 이러이러한 식이 생겨난다고 말을 했을 뿐이지 그러한 식이 즉 사티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불변하는 아tom과 같은 그러한 불변하는 그 행위자로서 혹은 불변하는 감수자로서의 어떤 식이 윤회에서 지속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 그를 잘못된 이해를 가진 자라고 꾸짖었습니다. 매우 심하게. 그리고 붓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식이 무엇이냐고 말했을 때 육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혼돈스럽죠. 윤회적 컨텍스트에서 육식은 적어도 그것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심적 작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재생할 때까지 그 시기 진행한다고 일반적으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혼란이 바로 아비달마의 문제점입니다. 아비달마는 특히 이러한 분석을 받아들여 가지고 소위 5위 75배 법상 체계를 구축하고 심의 구조 분석을 일차적 과제로 삼았습니다. 즉 5위라고 하는 색법, 심법, 심소법, 심불상해법, 무위법이라고 하는 5개의 범주하에서 75가지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들이 어떤 관련성 속에서 하나의 지각을, 하나의 식을 형성하기 위해서, 성립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작용하는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비달마는 이 시법의 분석, 소위 말해서 법상의 분석에 치중했고 그 한 찰나의 식과 다음 찰나의 식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소위 소위 인연설의 원인과 조건, 그 결과 사이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는데 매우 핵심적인 분석적 역량을 그, 초점을 모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바로 아비달의 문제점, 즉 통시적 측면에서, 윤회적 측면에서의 식의 역할이 가진 문제점, 식의 역할에 대한 고려가 거의 매우 미세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온으로 중생이 구성되어 있고 또 오온 중에서 식이 가장 미세한 요소라면 결국 윤회 과정의 담지자는 식일 수밖에 없는데 이 식의 그것을 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붓다는 꺼렸거든요. 왜? 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런 윤회 과정 속에서 네. 자, 그래서 아비달의 문제점들은 즉 식의 구조적 분석, 즉 하나의 찰나의 시기에 어떤 조건 하에서 그리고 어떤 원인 하에서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 그 일장 구조적 분석에 치중을 했고 그러한 결과로 윤회적 측면에 대한 설명은 매우 등한시되었다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것이 아비달의 문제라고 요약할 수 있다면 여기서 즉 윤회적 맥락에서 우리는 그 12지 연기의 설명에 따라서 제3지인 식이 모태로 들어와서 그 명색과 융합해서 자신의 존재 기반, 즉 자기의 신체성을 형성할 때 식이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에서도 역시 그 유부아비달마는 이것을 그 육식이라고 간주해 버렸죠. 혹은 그 문제가 아비달의 문제점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달 문제점들이 아비달마 학파들에 의해서 역시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법대식론도 이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지부에서 궁생사원이라든지 대중부의 근본식이라든지 상자부의 유분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 가지 식들은 모두 윤회적 맥락 속에서 식의 역할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 화집의 궁생사오는 생사가 닿을 때까지 아, 온이
네, 생사가 닿을 때까지 온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대중배 근본식은 소위 말 그대로 소위 마치 줄기가 뿌리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뿌리 역할을 하는 식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상접의 유분식은 바방가라고 하듯이 일종의 그 현기하는, 즉 전식, 지금 현재 작동하고 있는 식이 기절이라든지 깊은 명상이라든지 하는 등의 상태 속에서 시도될 때 이 유분식이 그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등장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이론입니다. 일종의 야구의 핀치히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핀치히터가 그 정규 타자가 문제가 있어서 빠지실 때 핀치히터가 등장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유분식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이론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다른 기존의 종합적인 그 교학 체계들과 융합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특별한 이론으로서 그 특별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소위 우리가 경제적 관점 속에서 혹은 오컴의 면도 아래 비유를 들면 이것은 잉여적인 매우 불필요한 이론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지 비로소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개념들이 충분히 안착이 될 텐데, 새로운 교학체계, 다른 아비달마 학파들의 이론들은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유식학파의 판단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아비달문지동과 달리 현상적 의식작용이 중지된 상태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몽둥이로 맞았다면 깊은 기절의 상태에 들어갔을 때 우리들은 아무리 그를 흔들어도 깨어나지 못합니다. 즉 현상적인 혹은 그 표층적인 의식작용이 시독되어 있는 상태죠. 또는 깊은 명상, 예를 들어서 상수멸정과 같은 깊은 명상 상태가 불교에서는 말해지고 있습니다. 상수멸정은 인보 부처님도 이걸 말씀하셨고 초기에는 이것이 거의 유사 열반 체험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매우 깊은 명상입니다. 이 명상은,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정이냐면 상과 수가 소멸한 그 깊은 명상입니다. 근데 아비달마 교학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것은 확정된 일종의 정리와 같은 것인데,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과 수라고 하는 심리적 요소를 반드시 수반하고 있다고 아비달마 철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지법, 10가지 대지법이라고 유식은 일부는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촉수 상사 뭐 등등의 10가지 심리적 요소들이 항시 식을 수반하고 있는데 어느 경우든 간에 만약 상과 수가 없다면 그 정의에 따르자면 식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식은 상과 수에 의해서 어떤 면에서 내면적으로 혹은 본래적으로 일종의 미세하게 튜닝되고 있는데, 이 상과 수, 우리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어떤 감수가 없을 때 그 식은 존재할 수가 없는데, 바로 이 상수멸종은 열반이 아닌데, 열반이 아닌 한 이 상수멸종에 들어간 수행자들은 다시 깨어나서 일상생활로 돌아와야 되는데, 상수멸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태가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상수멸종에서 출정했을 때의 상태가 있을 때 그 상수멸종에 들어간 상태, 예를 들어서 어떤 수행자가 뭐 비유를 들면 3일 동안 상수멸종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는 상수멸종에 들어간 후에 깨어났으면 그동안 그는 죽어 있어야만 하거든요. 아비달마나하고 불교의 정의에 따르면 식은 어느 때나 존재해야만 하니까, 살아있는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수멸종에 들어간 수행자가 다시 퇴정했을 때 그가 다시
어떤 상태에서 그가 다시 그의 식이 지속되는가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는 슈미트하우젠이 알라의식의 존재가 바로 이 상수멸종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알라의식의 존재론 중 8가지 존재론 중에서도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명상 상태라든가 관련돼서 나오는 교학상의 문제점 때문에 새로운 식의 존재가 요청되었다고 하는 그 맥락이고요. 세 번째가 심층적인 자아식의 존재입니다. 자, 이것은 모든 번뇌의 근원으로서의 유신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있습니다. 유신견은 보통 살가야견이라고 음사되는데 그건 저의 취향이지만 이건 살가야견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사트카야드시티를 그냥 유신견, 의미를 사여서 유신견이라고 하는데 즉 이것은 그 자기의 오온이 실제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사트카야드리시티는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스타트카이드리스트가 아비달마, 서유부 아비달마에서는 우리가 어떤 성자의 상태에 들어갔을 때 이 오온이 자기라고 보는, 오온이 실제한다고 보는 견해는 소멸한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오하분결 속에 자의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자에게는 자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유부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유식은 그렇지 않고 이 유신견이라고 불려지는 어떠한 그 자아의식이 그 성자들에게도 나타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불교에서 있었던 주, 음, 네, 그 경을 인용하면서 이 신견이 실제로 성자에게서도 나타난다. 이것이 나라고 하는 어떤 아시미티 짠도 이것이 나라고 하는 어떤 욕망들 그리고 그러한 것의 어떤 잠적 경향성들이 계속해서 성자들에게도 출현한다고 인정했을 때 이 유부의 교학 시스템은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즉 살가야견 혹은 유신견은 끝까지 열반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것은 모든 생명체들을 억압하는 혹은 억압들을 장애하는 요소로 해탈을 장애하는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번뇌 문제를 갖고 생각을 하실 때 이 유신견이 모든 번뇌의 근원으로서 자의식과 더불어 가장 근본적인 번뇌로서 간주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이 심층적인 자아 존재의 문제가 이 새로운 알라식의 문제를 알라식의 존재를 요청하는 근원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앞에서 1번과 2번 아비다일 문제점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 선정 상태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일종의 그 우리들의 신체적인 어떤 경험과 관련돼 있다면 세 번째 요소들은 심리적인 요소, 즉 번뇌라고 하는 심리적인 요소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약 알라의식의 존재가 이 두 번째, 세 번째 맥락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맥락을 슈미트하우저 선생님은 옹호하고 있고 알라의식이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맥락에서 출현했고 오히려 두 번째 맥락이 오히려 초기 유식문헌에서 더 근본적인 역할, 근원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을 했을 때, 즉 알라의식의 신체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보다 더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알라의식이 어떻게 우리의 신체와 연결되거나 혹은 신체를 융합하는가 하는 문제들이 이 문제들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육아해지로이라고 하는 텍스트의 주요한 소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통해서 새로운 식의 도입이
필요해졌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 유식학파의 두 번째 주요한 이론들이 유식성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유식이라고 하는 말도 뭐 유식학파가 유식에서 따왔으니까요. 이 매우 핵심적인 주제일 것처럼 보이는데, 이 유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 단지 표상일 뿐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표상이라고 하는 말이 뭐 좀 그 서양 용어이기 때문에 그러하긴 한데요. 단지 요별일 뿐,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혹은 음, 예, 단지 유식일 뿐, 혹은 단지 식일 뿐이라고 하는 건데, 그 식이 오온 중에 식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온 중에 식이라고 한다면 마치 버클리식의 관념론이 되겠지만, 주관적 관념이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식은 단지 표상, 즉 어, 표상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었어. 즉 우리들의 아이디어 온이 리프레젠테이션 온이라고 번역되듯이, 영어로 번역되듯이 단지 어떤 표상만이 있을 뿐이고, 그것을 넘어서 외부 대상이라든가 그 외부 대상의 존재라든가 그것이 인식하는 서브젝트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 유시심론은 바로 맨 앞부분에서 이 십지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인용해서 삼계어망 단신작이라고 하는 그 말을 인용해서 바로 유식성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나오듯이 삼계어망 단시심작은 뭐 보리루지야마 번역어일 것 같은데요. 이것은 단지 삼계에 속하는 것, 그것은 바로 단지 심일 뿐이다, 유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유심은 유식과 동의어로서 적어도 간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자라고 하는 것은 마타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단어를 번역한 것이고, 찌따는 심이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말을 번역한 겁니다. 찌따는 심이고 유는 한정사입니다. 오직 심일 뿐. 뭐 숭사시는 오직 모를 뿐이라고 했듯이 오직 심일 뿐입니다. 네. 단지 이 십지경의 삼계어망 다시 심작은 사실은 뭐 유식에서와 같이 외부 대상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아트만의 존재를 부정하고자 하는 그런 맥락이라고 보입니다. 자, 유식무경이라고 하는 그렇지만 슈러처럼 유식은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 존재를 네, 대상 존재의 실체성을 부정하는 주장으로서 일종의 불교 관념론이라고 간주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현대학자들의 이해일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과거 동아시아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동아시아에서 소위 이 유식무경이나 혹은 또 다른 유명한 슈러처럼 소위 이 외부의 또 다른 뭐죠? 그 단지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 존재 실성을 부정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여 왔던 것이 일종의 유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더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실제로 그러한 명제도, 그래 해석될 수 있는 그 진술도 뭐 유식 이심론 같은 데서는 풍부하게 나와 있지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식무경이라고 하는 그 진지의 슈러가 당시 6세기 동아시아 지성사에 주었던 충격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동아시아인들이 처음으로 접했던 철학적 아규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가 실제시하는 외부 대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존재하는 것은 단지 우리들의 아이디어밖에 없어. 우리들의 의식의 흐름 위에서 끊임없이 지속되는 표상의 흐름들만이 존재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에 대응하는 외부 존재라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없다고 그렇게 이해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한 주장이 아마 한국인이나 동아시아인들이 처음으로 접했던 그야말로 철학적인 어떤 충격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이 계속 우리들에게 일종의 문화적 유전자로서 전승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장들이 뭐 유식무경이든 아니면 심과 독립해 존재하는 어떠한 존재는 없다. 심외 무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 명제가 과연 외부 존재자들을 의식 내부의 요소로 환원시키면서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의식과 독립해서 존재하는 외부 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혹은 이러한 경향은 일반적으로 중관학파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존재론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는 대신에 소위 그 의식에 일치하는 의식과 일치하는 우리들의 암과 일치하는 어떤 대상은 없는 것이지 그 대상 자체가 완전히 존재론적으로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어쨌든 어떤 해석이 맞는지 간에 어쨌든 간에 이 유식무경의 주장은 매우 강력한 그, 그 주장으로서 철학적 주장으로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켜 왔던 것 같습니다. 자, 왜 유식무경의 주장이 중요한가? 저는 이것이 대상에 대한 여실한 암 혹은 여실직연이라고 하는 불교의 최종적 목표와 관련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불교 사상에서 우리는 앞에서 보았듯이 육식이라고 할 때 전오식과 제육의식을 보통 구별하고 있습니다. 전오식을 우리가 직접 지각이라고 한다면 제육의식은 일종의 그 추론적인 알 혹은 간접적인 암 혹은 칸트식의 종합적인 알이거든요. 종합적인 판단이 되겠죠. 어,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은 종합적인 어떤 영역의 알의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붉은 장미를 보았을 때 내게 어떤 X의 인식이 생겨납니다. 다음 찰나에 이 붉음의 인식이 붉음이라고 하는 안식이 어근이 되어서 법, 즉 과거에 내가 보았거나 기억하거나 생각했었던 것을 대상으로 취해서 나는 내가 보았던 그 X가 바로 레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제6의식이 생겨납니다. 그럼 점에서 이 전오식이 직접 지각에 해당된다면 후자는 일종의 통각으로서 즉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2차적 판단으로서의 개념지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즉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찰나에서 어떠한 익스라고 하는 알미 있고 그렇지만 익스는 나에게 아직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직도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그것이 레드다, 붉다라고 하는 걸 알미 생겨나는입니다. 전자를 우리는 전오식에 대응시킨다면 후자의 판단을 우리는 제6의식의 활동 내용이라고 간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즉 불교는 적어도 이 두 가지 차원을 전오식과 제5식의 구별에 의해서 분명히 수행하고 있고 이것은 역시 아비달마에서도 역시 중요하게 간주되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X가 바로 이 레드와 과연 동질적인가 혹은 등질적인가 혹은 X
그 X가 죽다라고 하는 그 판단, 그 어떤 근원적인 대상 혹은 원대상에 대한 온전한 알민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즉 X는 대상 자체에 속한 성질인가 하는 것이죠. 육아사지로는 재미있는 설명을 합니다. 세 가지 육식이 생겨날 때 세 가지 심이 생겨나는데 하나는 이건 현장의 번역어를 따지면 소리심, 심구심, 결정심이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소리심이 아우파니파티카에서 우파니파타라고 하는 그 것을 형용사화시킨 거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돌연 자극하는 것 정도를 의미하는 형용사입니다. 즉, 이, 즉, 어떤 첫 번째 알의 찰나에서 이 소리심이 생겨나는데 그것은 즉 우리들의 신경세포를 자극하는 그런 맥락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의 신경세포를 자극해서 뭐 현대 뇌심리학, 뇌과학자가 말하듯이 그것이 무엇인가를 뇌가 판단을 하고 탐구할 때 그것들을 유식은 심구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파리 에시캄 찌땀입니다. 무엇인가 탐구하는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스페큘레이션하는 그러한 추적하는 그러한 심적 작용입니다. 세 번째가 결정심, 즉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의식 작용입니다. 이것 자체는 수로가 그 전문 수로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형용사 단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번역하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냥 소리심이라고 했는데요. 자,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판단이 먼저 첫 번째 오식 속에서 어떤 익스라고 하는 지각이 생겼을 때 그것이 소리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두 번째 심의 찰나가 생겨나고 세 번째 그것이 죽다라고 하는 결정적 판단에 뒤따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의식의 역할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탄란한 마음이 된다면 의식 다음에 다시 전육식의 어떤 하나가 돌연히 나타나게 된다고 어, 유가지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산란하지 않다면 우리의 의식은 제6의식은 계속 이것들의 성질을 탐구하는 작업들을 계속 진행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산란한 상태로 돌아서게 될 때 이것이 무엇이다 북다라고 하는 판단이 일어난 다음에 갑자기 내가 그 라디오에서 들리는 베토벤의 7번 교향곡을 들을 때 그것에 귀를 기울인다든가 그리고 다시 또 그것이 무엇이지? 그리고 이것은 베토벤 7번 교향곡 2악장이지 라고 하는 그 판단이 계속 이어지면서 진행되는 그러한 과정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익스라고 하는 것은 즉 이 소리심의 단계에서 파악된 익스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찬란한 마음에 도련히 나타나는 어떤 신경 자극과 같은 것으로서 의식에 의해 포착되고 개념화되기 이전에 어떤 감각 자료이지 결국 정심, 즉 우리가 선정된 의식에 의해서 경험되는 진영화 같은 것은 아니라고 불교는 명백히 선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이 익스는 결국 그 진여라든가 그런 궁극적인 리얼리티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유식은 이러한 궁극적인 이 익스 진여가 이 익스와 무관한 건 아니라고 한 점에서 또 이것을 전형적으로 또 그것도 아니고 그것이 아닌 것도 아니고 A도 아니고 넌 A도 아니라는 방식으로 해결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X 자체는 진여와 같은 것으로 결국 평가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 진여라고 하는 리얼리티는 어떤 종류의 인지적인 정심에 의해서 그 집중된 의식에 의해서 포착된 어떠한 그 암 그 자체 익스가 소위 판단 중지되고 그러한 상태에서 집중된 의식에 나타나는 마음에 나타나는 어떤 것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유식은 소리심에서 파악되는 그 신경 자극과 같은 어떠한 익시라고 하는 어떤 정보를 예, 궁극적인 어떤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개념지가 실제는 외부 대상에 대한 알민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 알려진 두 아비달마 학파들의 관점을 간략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비달마에서 유부는 매우 강력한 철학적 학파였고, 그들은 이 근경식의 도식이 보여주듯이 식은 대상을 취하며 그 대상은 식의 외부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붓다가 말했듯이 근경식이라고 말했으니까 식이 비존재하는 우리들 허구적인 어떤 대상을 취할 수는 없으니까 그 식은 바로 외부에 아웃데어에 실제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10분 후가 되겠네요. 그 10분 안에 강연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번 강연에서는 질문을 받으면 되겠네요. 네. 자, 따라서 그 대상은 식이 외부에 있어야만 하고 손가락에 손가락까지 가실 수가 없듯이 식은 지시 대상으로서 외부 대상을 취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익시는 외부 대상에 대한 알미며 그 알은 인식 대상 익시가 주어진과 동시에 익시로서 파악하기 때문에 대상 그 자체로, 즉 익시가 그대로 언어적 방식으로 포착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반면에 경량부는 일종의 시간적 갭이라고 하는 방식에서 어, 갭이 관점 속에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인식은 대상이 주어진 다음 찰나에 바로 생겨나기 때문에, 즉 주어진 대상과 인식 사이에는 주어진 대상 X와 그 다음에 인식 this is red라고 하는 그 우리들의 암 사이에는 시간적 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찰나 인식과 대상 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네. 다만 어떤 알미 생겨날 때 그것이 항상 대상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외부에 존재하면 한다고 추론적으로 인정되지만 그것은 직접지각의 영역은 아니라고 간주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부와 경량부의 입장은 차이는 있지만 모두 외부 대상의 존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실제론의 관점, 즉 외부 대상은 심과 독립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지야마인가요? 가지야마 같은 학자는 그래서 유보를 개념 실제론 혹은 개념 실제론이라고 부르고 경량부를 비판적 실제론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간에 이 대상 자체가 심과 독립해 있다고 하는 그 입장을 받아들인 그 실제론적 관점을 지녔다고 보입니다. 자, 이것이 반면에 이런 외부 대상의 존재성 또는 대상이 의식과 독립해서 외부에 존재한다는 주장은 초기 불교 이래의 불교의 입장인 능소의 상관관계를 약화시킬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대승에 의해서 심에 머물러서 다시 해석되고, 유식학파에 의해서 유식의 논증은 바로 대승의 법모설과 관련돼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가 어떤 맥락에서 유식의 논증이, 유식의 주장이 다시 유식학파에 의해서 도입됐는지 그것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인 삼성설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바로 시계 문제와는 일반적으로 물론 의탁일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바로 식 자체, 식의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식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집적으로 중간학파나 혹은 중간학파의 공성 이해에 대한 비판으로서 등장했다고 해심일경은 설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본 강연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유식학파 본 강연의 주제인 유식 유식학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론들, 세 가지 이론 중에서 두 가지 알라야식 이론이라든지 유식성의 문제가 어떠한 불교
전통의 맥락 속에서 그것들을 새롭게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자, 이것이 오늘 강연 들으신 선생님들 중에서 네, 지금 약 100분 정도가 들어오셨는데요. 불교를 공부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불교를 모르시는 분도 있겠고 그렇지만 관심이 있어서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분 중에서도 또 유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아시아 문화권 속에서 일종의 충격, 첫 번째 철학적인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어떤 면에서 그냥 소위 말해서 문화적 밈으로서 우리에게 전승된 것 같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유식을 매우 심오한 어떤 가르침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가 아마 우리들의 문화적 유전자와 같은데요. 그것이 어쨌든 간에 네, 이 불교 유식 사상은, 대승의 유식 사상은 이러한 초기 불교나 아비달마의 불교 입장을 다시금 재해석하려고 하는, 즉 식의 문제와 중식의 문제를 다시금 재해석하려고 하는 관점, 입장에서 다시금 형성된 그런 새로운 아규멘트라고 보입니다. 자, 네, 그러면 어, 죄송하지만 조금 있다 만약 이 화면이 다시 꺼지면 다시 이 거기에 대해서 이 강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아마 제가 어, 채팅창에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네, 네, 뭐 마음을 바꾸는 게 유식의 중요한 관점이 있고 그걸 위해서 유식은 특별한 어떤 테크닉이랄까요? 혹은 기존의 설명들을 보다 확장해서 소위 전의, 의지체의 전환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새로운 어떤 설명을 도입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의지체가 알라식이고 그렇지만 알라식으로 해석되기 이전에는 우리들의 신체거든요. 혹은 육군, 내육처라든지 혹은 단순하게 우리들의 신체라기보다 단백질 덩어리로 이루어지는 우리 신체는 아니겠죠. 핵으로 이루어진 물질로. 다만 우리들의 식을 갖고 있는 소위 사비주냐냐 식을 수반하고 있는 식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신체성. 어떤 면에서 그것이 몸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말과 일치할 것 같습니다만 그것을 변화시킨다고 했는데 의지체의 변화, 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알라의식 개념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보다 저 명확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도 알라의식 얘기할 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불교가 거의 요새 뭐 유행이 몸의 철학인데 얼마만큼 이 심신 문제에 특히 이 알라의식이로는 그 이 우리들의 신체성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 줄 것 같습니다. 알라식이라는 말. 네. 자, 음, 혹시, 예, 남은 시간이 한 1분,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번 다시 복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꺼주시면 됩니다. 그 음소거
해제를 하시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 채팅창에 써주셔도 되고요. 잘 진행됐지? 여기 뭐 의식전공자도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너무 간략하고 혹은 소박하겠지만 또 다른 분들에게는 또 간략한 이해가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하여튼 유식의 문제를 제 생각은 이 대승불교가 그러하듯이 예, 항상 초기 불교와 아비달마의 문제점들을 다시금 일종의 리바이스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뭐 법마의 가르침은 아비달마의 인마의 가르침에 의해서 다시금 확장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대승불교의 텍스트가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그러한 초기 불교나 아비달마, 특히 아비달마 중에서도 소위 근본 설일체 유무 텍스트를 전제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수행도를 전제하고 그 위에서 구축되고 그 위에서 엑스트라 자기들이 새롭게 해명한 요소들을 덧붙인 거기 때문에 그 청중들이 다 그걸 알고 있을 거라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육아사지론 같이 매우 상세하고 친절한 뭐 친절하다고 보면 어폐가 있지만 그러한 그 방대한 텍스트는 그 차이점들을 설명하려고 하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텍스트들은 그 어떤 요점을 따라서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다른 설명들은 기존 텍스트로 아마 양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음, 네. 뭐 여기 질문이 여기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 아, 그 허구라고 하는 뜻이 만약에 순수한 허구라고 하는 뜻은 아니거든요. 우리들 의식의 흐름 위에서 내가 비록 그 어떠한 지각을 빨간색의 지각을 했을 때 그것이 허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빨간색의 나의 빨강에 대응하는 나의 빨강이라고 하는 지각에 대응하는 어떤 익스가 외부의 실제학은 혹은 관여는 쪽으로 봐서 실제하지 않건 간에 그 빨강이라고 하는 이거 완전 심해진 것 같아. 이거 아예 하고 있는 거야지. 근데 너가 쉬지를 못하고 좀 더 푹 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회사에 가서 엄청 너가 여보세요? 진짜 긴장해서 막 그거 빨리 해내야 된다는 막 그런 걸 하니까 힘들어. 잠을 못 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너무 쌌어. 어, 너무 뜨거워. 질문하실 경우 빼놓고는 그런 좀 소거해 주시죠. 되게 지금 권한이 없습니다. 다시 주셔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네, 지금 또, 네. 뭐 하려고? 아니, 혹시 엄마가 음성으로 안 했는지. 네, 잠깐만요. 음, 일 선생이 어디 갔는지, 여기 있구나. 네, 미안합니다. 네. 네. 그것은 실제가 아닌 허구라고 하는 우리들의 의식의 표층 위에서 의식에서 빨강의 어떤 지각이 생겨났을 때
그것이 외부에 대응하는 어떤 외부 그 아이디어가 외부에 대응하는 어떤 것이 간에 아니면 순수하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생겨난 어떤 표상이든 간에 사실은 그것 자체가 허구는 아니죠. 허구는 아니겠죠.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유식은 이런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마야라고 하는 비유를 듭니다. 환이라고 하는 비유를 드는데요. 환이라고 할 때, 어, 혹은 환이라고, 마야라고 하는 비유를 듭니다. 혹은 이것을, 어, 모르겠어. 네. 자, 그것은 있지도 않지만, 그 또한 없지도 않은, 그것이 외부에 대응하건 혹은 우리 의식에 의해 만들어졌던 간에 의식의 흐름 위에서 진행하는 어떤 상태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그 완전히 그것이 환상과 같은 허구라고 하는 뜻이 만약 그런 의미로 썼다면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마치 베단타 철학자들이 혹은 그 불교론적 철학자인 샹카라 같은 학자가 이 세계를 마야라고 했을 때, 똑같이 마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것들은 궁극적인 브라만의 인식에 토대를 두지 않은 허구적인 어떤 것인데, 유식에서 쓰는 마야, 환화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실제하지 않지만 그러나 의식의 흐름 위에서 떠오른 어떤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따라서 허구는 아니죠. 어? 그리고 우리들의 유식에 따르자면 그리고 혹은 다른 불교 일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의 해탈적 통찰은 바로 그러한 이 아이디어들이 허구라고 하는 사실을 즉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다라는 사실을 통찰했을 때 지금 무분별적인 어떤 통찰에 의해서 그것들을 완전히 인식했을 때 획득되는 것이지 그것들이 브라만과 같은 궁극적인 존재자에 몰입을 함으로써 혹은 그것과 하나가 됨으로써 획득되는 것은 아니라고 간주한다는 점에서 베단타 사들이 똑같이 마야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그거랑 뉘앙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어, 네. 유식에서의 기본적인 어떤 그 비즈니아프티라든지 식 등의 개념이 독일 관련자가 어떤 철을 갖는지에 대한 입장에 대한 참고문헌 등은 추천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 어, 그 칸트 철학과 한자경 선생이 칸트 철학과 소위 법상종을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아, 네, 그것을 아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어, 현상학과 비교한 것은 서구 학자들의 혹은 대만학자들에 의해서 주로 많이 나타나고 혹은 인도학자들에 의해서도 시도되고 있는데 그 관계는 혹시 다음번에 제가 어,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억은 안 나네요. 저자 이름이. 뭐 다만 말씀드리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그, 그 서울대 철학과 그 옛날에 심리 철학을 가르쳤던 선생님, 현상을 가르쳤던 한, 한 선생님이 네, 현상학과 유식학의 유사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90년대 초에 네, 네. 그런데 미국 학계에서도 뭐 그쪽에 비교 철학적인 접근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인도 학자들도 있고 또
일본 학자들도 있고 말입니다. 네. 그래서 책도 그 관련돼서 다음번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어, 큰 책에 페노메놀로지 앤드 인디안 필로소피라고 하는 그게 꽤 오래전에 편집된 텍스트에서 거기서 당시 대표적인 그 법상종 그 스위스 철학자와 스위스 법상종을 전공하고 스위스 현상학에서 시간론을 전공했었던 그 학자 누구죠? 그 사람의 논문 두 편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아주 고전적인 업적입니다. 1988년인가 그 이후에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네. 교수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네네. 지금 강의 잘 들었고요. 그 PDF 13페이지를 보면 그 이제 두 가지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인데요. 13페이지. 네. 네네. 13페이지, 14페이지인가 보네요. 그러면 첫 네. 번째 문제. 네네. 요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문제 그렇다면 전자 X의 지각은 온전에 대한 지각은 대상에 대한 온전한 알민가 이렇게 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게 전자 X는 대상에 대한 온전한 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전 오식 그러니까 직접 지각에 대한 알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개념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지가 아니 약간 요거요. 전 직접지에 대한 네.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X라고 하는 알미죠. 지각. X라고 근데 하는 알미 아, 과연 요것과 어떤 관련이 갖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의 아, 판단 이거라고 하는 나의 개념. 그러면 X는 X라는 건까지는 안다는 얘기네요. 왜냐하면 그것이 감각적인 자극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네, 이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눈을 가지고 어떤 걸 봤을 때, 그래서 내가 붉은 장미의 붉은색을 봤을 때, 그 붉음의 어떤 인상이 나에게 뭐 시각 신경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돼 왔겠죠. 그래서 뭐 그것이 그러한 어떤 순수한 감각 자료라고 불려지는 것들. 그러한 것이 그러면 이 를 말하죠. X에 대한 알매 그 붉다라는 것도 알고 그 근데 색깔에 대한 여기서는 제가 볼 때 우리에게 어떤 여기서 제가 일부러 요거 그 신경 작곡과 같은 거라고 설명을 했을 때 저는 그 익스가 내가 눈으로 무엇을 봤을 때 아직 그것이 붉은 것인지 아니면 푸른 것인지 아니면 누르시름한 건지 붉으시름한 건지 어떤 건지를 아직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떤 종류의 신경 자극이 왔고 그것이 뭐 뇌과학자들은 그 신경의 어떤 부위를 자극하면 뭐 거기서 붉은색의 지각이 생겨나고 뭐 푸른색의 지각이 생겨나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어떤 종류의 신경 자극이 나에게 전달되고 눈에 의해서 시각 능력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이 그 신경 자극을 제가 여기서 X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네, 이해했어요. 그러면 요건 지금 직접지에 대한 이야기고 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그리고 나면 다시 산란하게 되면 의식 다음에 다시 전오식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이 의식은 어떤 의식을 얘기하는 제6식. 그러니까 제5 지금 육아론을 구조를 풀어서 설명드린 건데요. 육아론은 요 문제를 전 오식은 꼭 같습니다. 전 오식은 집중 시각이니까 눈으로 시각이 생겨나든지 청각이 생겨나든지 후각이 생겨나든지 어떤 그런 집적 시각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한 찰나에 한 식만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적어도 이 초기 육아론의 단계 속에서는 그럴 때
이 소리심이라고 하는 어떤 단계 속에서는 분명히 어떤 X가 그 신경 자극으로 돌연 자극하는 아웃바니 파티카는 어떤 자극으로서 어떤 생겨날 거예요. 그런 심찰나의 어떤 자극이 생겨나고 그때 이 두 번째, 세 번째 심은 바로 의식의 작용입니다. 바로 이 지각의 그 다음 찰나에 의식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심고하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정하거든요. 이것은 붉은색이야. 혹은 이것은 푸른색이야. 라고 하는 판단 작용이 결정심인데 그러한 작용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작용이 쭉 진행되면 그래요.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의식의 단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이 자기의 생각에 집중해 있다면 그 생각을 계속적으로 의식의 단계 속에서 제6 의식의 단계 속에서 진행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는 계속 이 문제를 갖고 이 결정심에서 파악한 어떤 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유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듯이 그 어떤 원숭이 똥구멍은 빨간 건 사과는 맛있어 해서 그 식으로 계속적으로 생각에 꼬리를 물고 진행되고 있듯이 그래야 의식의 흐름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러한 생각이 진행되는 것은 제6의식이 계속적으로 그 파악된 결정심에 의해 포착된 그 아이디어에 집중을 해서 계속적으로 사유할 때가 되는데 다시 우리의 의식이 산란하게 되면 불교에서 산란이라고 하는 건 일상의식으로 되돌아온다는 말입니다. 다시 일상적 의식 상태로 되돌아오게 되면 다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다시금 눈에 보이거나 혹은 듣거나 냄새 맡는 어떤 그 지각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과정이 또 똑같이 반복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식은 지각론에서 요 첫 번째 오식에 의한 소리심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육식의 단계 속에서 이 심부심과 결정심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계속 의식의 단계에서 진행되는 경우는 계속적으로 확장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혹은 연장된 방식으로 진행되다가 다시 일상의식으로 뒤돌아오게 되면 다시 이 소리심의 단계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심구, 결정심의 방식으로 계속 진행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면 그러면 이렇게 알아진 이 그 제 직접 지각이 어떻게 진여하고는 조금 다른지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것이 이 직접 지각이 네, 뭐라고 하셨죠? 진여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네. 저건 이상의 제 생각은 그것은 우리에게 환란된 의식에 의하여 산란된 의식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진행되는 일상심에 의하여 파악되는 어떤 신경 자극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그것은 적어도 진여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진여는 정심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혹은 진여는 소위 그 정지, 올바른 지혜의 대상이지 결국 일상적 산란한 의식의 대상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뭐 평상심 시도라고 하는 말은 적어도 이 맥락에서는 물론 그것도 또 다른 맥락을 갖고 있겠지만 교설의 맥락을 적어도 이 맥락에서는 타당한 주장은 아닙니다. 집중된 의식에 의해서 경험될 때 그것은 그때 궁극적인 리얼리티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런 각각의 진여들, 각각의 어떤 것들, 신경 자극, 익시와 익시의 진여겠지만, 네, 그 익시에 대한 진여도 익시를 떠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익시 없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동시에 이 익시 자체가 그대로 진여적 차원으로 전환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 점이 네, 네, 그래서 뭐 전혀 우리가 아는 비이적인 설명 방식이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익시와 동일한 것도 그렇다고 익시와 다른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설명이 적용되겠지만 적어도 우리들은 비이적 차원 속에서 소위 말해서 차별적인 차원 속에서 일상적 대상과 진영은 적어도 인식론적 면에서 다른 것이야만 한다는 그 생각이 주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음, 네, 다시 네, 어느 정도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요- 일단은 네, 진여는 그 직접 지각도 아니지만 개념지도 아니다. 이 정도까지만 정리해. 적어도 직접 지각이죠. 대신 네네. 정심에 의해 파악된 직접 지각의 대상인데 적어도 그냥 개념지는 아닙니다. 네. 진여 자체는 소위 말해서 이 현량지라고 말하기 때문에 직접 지각의 대상인데 그 직접 지각이 산란한 의식의 대상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정지 혹은 정심의 대상이다. 집중된 상태의 마음에 의하여 파착된 그 대상으로 아, 네네.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비달마 교설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식사상이 나온 거라면 아비달마 의식의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드릴 글쎄요. 이걸 간략하게 할 능력이 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아까 제가 그 지각 문제와 관련돼서 간략하게 그것들이 그 강력한 유부든지 혹은 유부의 반대에서 나왔던 경량부 학파이든 간에 이 철학적으로 중요한 이 두 가지 학파가 모두 실제론적 입장을 취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유부는 그 실제론적 입장을 취한 것을 일종의 그 가자마인가요? 소위 그 개념 실제론이라고 그때 불렀나요? 혹은 어떤 개념, 즉 법이라고 할 때 75개의 근본적인 법이 설정되는데 그 각각의 법이 자성을 갖고 있고 그 각각의 자성에 의해서 그 법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 법으로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그 말은 어, 각각의 근본적인 요소들, 우리가 75법이라 할 때 각각의 근본적인 요소들은 그 근본적인 요소들에 대응하는 어떠한 고유한 성질들을 갖고 있는데 그 고유한 성질들은 언어와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다른 것과 되는 것으로서 일종의 언어화된 방식의 즉 개념화된 방식의 이해를 그 개념화된 방식의 이해와 일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좀 말을 돌려서 말씀드렸지만 소위 그 유부가 소위 그, 그 탐세시료 법체 항유고 그 다음에 삼세 시간적 과정 속에서 어떤 법의 자성은 그 항시 존재하는데 그래서 법을 법으로서 이해시켜주는 그 자성의 존재 자성이 있을 때 그 법은
인식되는데 그러한 인식을 위해서 그 인식은 우리들의 어떤 법에 대한 개념과 언어적 파악과 일치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화학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학에서 어떤 원소를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K라고 하는 어떤 원소, 철이라고 하는 어떤 원소가 있을 때 그 원소는 그가 N이 아니라 K이기 위해서는 그 K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원소 구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소 구조는 화학자들에서 그 구조식으로 설명될 수가 있고요. 바로 유부도 그와 같이 그 K라고 하는 원소가 N과 구별되는 고유한 원소의 구조가 있고 그 구조는 구조 방정식이라 언어화된 구조로 인식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그 가자마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 어떤 개념 실제론자, 어떤 개념은 그것에 대응, 실제는 그 어떤 개념과, 즉 법이라고 하는 K라고 하는 명칭과 대응하는 어떤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비달마 유식의 차이거든요. 크게 말해서. 아비달마는 여기서도 가지야마 선생의 개념 실제론이라고 물론 경량부는 완전히 유명론적 노미널리즘적 관점을 취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 근본적인 근본 서열체 유부의 주장은 그것이 개념 실제론적 사유에 의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개념이 어떤 실제에 대응한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포인트라고 한다면 여기서 서열체 유부는 언어화된 이해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습니다. 서열체 유부는 불교 전통이 언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접근을 하는데 즉 언어와 리얼리티는 대응하지 않는다. 뭐 대응에서 당연한 거겠죠. 그렇지만 설치부는 약간 궤도를 달리해서 그 아비달마 철학에서 언어에 대한 매우 포지티브한 이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 철학적 주제를 언어로 돌렸다는데 아비달마 철학의 기여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어를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는데 설치오브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것이 근데 반면에 유식은 기본적으로 불가언설적인 방식을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그 궁극적인 리얼리티 같은 것들은 언설화된 방식으로 파악됐고 개념화될 수 없다. 개념화되는 것은 분별지의 대상이지 정지, 올바른 지혜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 올바른 바로 진여와 같은 궁극적인 리얼리티가 이 수행자에게 있어서 수행자의 마음에 드러난다는 것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개념화된 방식으로 파악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언어의 작용이 여기서 배제됩니다. 남방 상자부 전통이 여기 상자부 전통이 유부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건 조금 더 크리티컬한 것 같아요. 유부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언어 실질론적 입장을 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적 작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성을 인정한 것 같이 보이기는 합니다. 네. 음,
네, 유진수 씨가 바로 위에서 코멘트를 해줬네요. 네, 사과라는 대상을 통해 사과를 바라볼 때 사과를 받는 정보가 달라질 수 있고, 농부나 화가가 특히 듣고에 따라 무시하는 사과로 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는 긍정식 삼사화 즉 조변시와 네, 이것이 네, 객체의 시공간적 중첩의 다중화. 적어도 그렇지만 그것은 뭐 그 말씀하신 것도 의미는 통할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이 객체 대상 세계의 시공간의 중첩 다중화가 그 대상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네, 그것이 인식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겠죠. 네. 유식에서 인식구조의 탐구는 곧 연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유식에서의 인식구조가 삼성에 의해서 설명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연기 즉 공성을 다른 방식으로 풀이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삼성설에 설명드리고자 하듯이 그 삼성설을 저는 나고 선생에 따라서 그 공성에 대한 재해석이라고 하는데, 공성은 유명한 중론의 24장 18개에서 오면서 소위 삼재계로 알려진 그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결국 그 우리들의 의식의 세계, 의탁의 세계가 어떻게 공한 것인지, 그것이 바로 공한 것이지만 그 공성은 바로 이러한 의식의 흐름 위에서 진행된다고 하는 그러한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연기 자체도 분명히 이 삼재계에서 연상법으로서 첫 번째 드러나지만 어, 연기적 공성이고 공성적 연기 그리고 그 관계가 중도라고 하는 방식으로 인연소생법 아설즉시공 여기시가면 영명 중도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거기서도 역시 어느 그 가명의 역할이 결국 중요하지만 어, 그 점에서 어, 그 것들의 토대로서의 의식의 흐름들, 의탁의 흐름들을 독립시키는데 아마 유식의 기여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설이를 소위 해심의 경우 자체가 스스로 평가하기를 공성에 대한 다양한 이해, 공성 한 가지로 이해하려고 하는 방식 대신에 18공이든 그런 방식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공성을 세분화해서 이해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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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네, 음, 하여튼 오늘 금방 또 끝날 것 같은데요. 네, 네, 3분 정도 남았는데, 네, 하여튼 오늘 그 쭉 연결되지 못해가지고 줌이 연결되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워낙 그 기계치가 돼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도 다행히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종단심님이 계속 기다리고 있다 해서 들어가 보니까 다시 연결될 수가 있어서 다행으로 당연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음, 어떻게 뭐 대략적인 맥락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이것 자체도 또 많은 소위 교학적 혹은 불교 사상사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에게는 다 이해가 되겠지만 한 번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도대체 유부가 뭔지 근본 유부가 뭔지 경련부가 뭔지 그것이 전부 이해가 되시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긴 한데 사실 불교가 먹물의 종교라고 혹시 비아냥 거라서 말도 하는데요. 또 동시에 깨달음은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을 한다면 그 마음 자체가 얼마큼 다양하게 생기하고 또 그 생기하는 그 다양한 구조들을 이리관지에서 구조화시켜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또 얼마만큼 어렵겠습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저는 불교 사상의 서양 철학과 다른 것은 혹은 서양의 심리학과 다른 것, 심리나 분석 심리학과 다른 것은 그것들이 치유적 성격, 수시로 치유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원리적으로 말하면 그 텍스트를 쓴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경험의 흐름을 수시로 가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이론적 스페큘레이션의 산물이 아니라 저희가 육아지론의 성문지 같은 걸 보면 그것들은 매우 내러티브 하거든요. 자기의 경험을 쓴 겁니다. 반성적으로 쓴 거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 그러한 경험을 의거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훈련할 때 마음 자체를 변화시킬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아마 불교 일반의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식의 가치도 마찬가지고. 네. 하여튼 어려운 수업이 좀 강연이었겠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이러한 오류 없이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만나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알라야식